라운드 테이블 1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1에서는 UX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패널분들 모두 글로벌 회사에서 지금 활약 중이신 연사분들이라서 해외에서 접속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시니어 UX 엔지니어이신 김종민 연사님, 구글 유튜브 UX 아트 디렉터 맡고 계시는 소종윤 연사님, 리프트 책임 디자이너이신 김영교 연사님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민 연사님께서는요, 변화의 흐름과 디자이너의 자세라는 주제에 말씀해 주시겠고요. 소종윤 연사님은 문화로 소통하는 시대의 변화, 그리고 김영교 연사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종민 연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에듀케이션 팀에서 UX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아마 UX 엔지니어라는 직종이 좀 생소하실 텐데, 보통 제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엔지니어지만 디자인에도 관여하고, 그렇다고 디자인만 하는 디자이너는 아니고, 그 풀어서 설명해 보면 보이는 영역을 개발하고, 시각 효과를 디자인하고,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을 코드로 작성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직업을 구글에선 UX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직종이라는 건 시장의 요구에 따라 혹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 항상 다르게 불리기 마련입니다. 그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했던 일의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는 이런 폰트를 디자인했어요. 리온산스라는 이름의 폰트인데, 폰트는 컴퓨터에 설치돼서 글자의 형태를 정의하는 파일을 말하는 건데, 제가 받은 이 폰트는 코드로 만들었어요. 개발 코드로 폰트의 형태를 정의하고 각 글리프의 좌표를 데이터로 저장한 건데요. 일반 폰트랑 다른 점은 화면처럼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 또 좌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매핑하면 여러 형태로 변화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 플레이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이 리온산스라는 하나의 폰트로 구현한 것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폰트를 디자인했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인 김리온에서 따와서 이름을 리온산스라고 지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면 AI가 무슨 그림인지 알아내고 그걸 3D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구 프로토타입이라는 구글에서 작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매트리얼 디자인을 모바일 웹으로 옮길 때 제약이 많은 모바일에서 끊김없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한 건데요. 구글에서 이슈가 좀 돼서 구글의 연례 행사인 I/O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비주얼 트렌드라고 해서 구글의 인기 검색어인 핫트렌드를 이미지 검색과 접목해서 만든 건데요. 세계 각국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해당 검색어의 이미지와 함께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이미지를 그냥 보여주기보단 화면처럼 선이나 도형이 뿌려지며 점점 이미지 형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시각적인 흥미를 끌 수 있고, 각 이미지의 퀄리티가 낮더라도 그 비주얼 이펙트를 한번 거치면 전체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초콜릿 퐁듀처럼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걸 과일이나 스낵에 찍어 먹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차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텍사스에 위치한 차모이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에서 의뢰를 받고 만든 건데,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인 차모이를 디자인과 개발로 구현해 본 겁니다. 화면처럼 분홍색의 반투명한 차모이 소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아이스바, 과일, 나초 같은 아이템을 움직여서 떨어지는 소스를 아이템에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소스의 움직임이 디테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물리법칙 중에 하나인 관성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소스방울에 아이템이 닿으면 그 아이템을 따라서 휘어지다가 일정 영역 밖으로 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탄력 있게 돌아오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재미있어 보이나요? 실제로도 재밌는 걸 많이 만드는 직업이에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부터 이런 분야가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고 개발자는 개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디자이너가 혹은 개발자가 디자인과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주니어 때 개발을 하면서 디자인도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그러다 둘 다 못하게 된다고 주변에서 말렸었어요.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50년대, 60년대 올림픽 체조 원상을 보면 간단하게 도는 게 다였는데 지금 올림픽 체조를 보면 기술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건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이 진화했다기보단 운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연습 방법, 식사,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처음 웹 디자인 나왔을 땐 사실 약간의 센스만 있어도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많이 없었고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뭘 시도해도 대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선배들이 쌓은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인재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디자인과 개발을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그런 인재를 찾는 문화로 바뀌는 거죠.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 영어의 중요성을 예를 하나 들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이 지금 50대, 60대 부장님, 과장님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시지만 신입사원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대부분 컴퓨터를 잘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영어도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 새로운 세대들은 아마 이미 영어를 잘하는 세대들일 것이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이죠. 그것처럼 디자인도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아마 디자인과 코딩을 모두 잘하는 융합적인 인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영어 선생님의 예처럼 이 세대들은 어릴 때 이미 지금까지 만들어진 잘된 디자인을 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눈을 키웠고 거기에 코딩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배워서 등장할 거예요. 지금은 코딩과 디자인을 같이 이해하는 인재가 흔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재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가 그랬듯이요. 제가 지금 디자이너 여러분께 개발을 배워야 한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와 직책에서 요구하는 걸 따르기보단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내면에 나와 꾸준히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미래에 UX 엔지니어라는 직책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디자인과 개발을 같이 공부했던 것은 아니에요. 빠르게 변하는 IT 환경에서 10년 뒤, 아니면 5년 뒤 어떤 직책이 생겨나고 사라질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PC방 알바를 할 때 PC방의 사장님이 국내 대기업인 S사의 인사과장 출신이셨어요. 그때가 15년 전인데 그분이 보기에 제가 아무런 미래 계획도 없어 보였는지 미래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어가 뜰 거니 중국어를 배우면 성공할 수 있다. 15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그때 중국어를 배웠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중국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저는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막연히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혹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어에 올인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아침마다 회사에 가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디자이너는 참 복받은 직업이에요. 아마 99%의 디자이너 분들이 다른 이유보다 디자인이 좋아서 선택하셨을 겁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시라면 디자인보단 코인을 선택하셨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술적인 변화만 봐도 언제는 스케치를 써야 한댔다가 또 요즘 피그마를 써야 한대요. 포토샵은 구시대적이랍니다. 프레이머를 사용해야 뒤처지지 않는 디자이너라고 해요. 거기에 데스크탑 중심의 디자인에서 모바일 중심의 디자인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AR, BR이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툴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디자인이 주는 본질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디자인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직책에 어떤 회사의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어떤 것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혹은 개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작업으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해 나가면 그 작업들이 쌓여서 나라는 디자이너를 정의하고요. 거기에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한우문화 팠다는 말이야말로 디자이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팀에 속해서 자기가 맡은 디자인만 담당하는 공장의 조립 라인의 일부 같은 역할보다 디자이너라면 전체 그림을 보고 좀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다음은 소정윤 디자이너님이십니다. 네, 라운드 테이블 1 UX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 시간 갖고 있습니다. 소종윤 연사의 발표,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2021년 헤럴드 디자인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코소라는 이름으로 현재 구글에서 유튜브 프로덕트, UX 비주얼과 모션 디자인 관련 아트 디렉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문화로 소통하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지어봤는데 제가 어떤 되게 깊이 있는 학술 자료나 대단히 기술적인 얘기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유저로서 관심사가 비슷할 것 같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답이 없는 미래를 과거를 통해서 상상해보는 이 얘기인 만큼 여러분도 제가 준비한 거를 같이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흐름을 바꾼 혁명적인 변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혁명들이 바꿔버린 세상은 현재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더 이상 혁명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없으면 이상한 당연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기술들과 소수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경험들이 미래에는 우리 곁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발전하고 보존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핵심적인 소통의 방법과 도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소통의 방법은 바디 제스처와 어떤 형태의 소리 그리고 그림이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들은 어떤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뒤에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림이라는 소통의 방법이 기록의 성격에 충실하고 그 기록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유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그림의 키워드를 기록과 공유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림으로 기록을 남기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되면서 각각의 집단이 고유적으로 사용하는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글과 문자가 대중화되면서 서로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그림보다 길고 자세히 묘사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과 문자가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됨으로써 저는 글과 문자에서 키워드를 대중화로 정해봤습니다. 기존의 기록과 공유에서 대중화를 더하게 된 것이죠. 글과 문자 그리고 그림으로만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전달자의 이야기가 주관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조금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정보를 습득해오던 소비자들이
사진의 등장으로 전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앞뒤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었던 한순간의 기록인 사진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빠르게 이어진 이미지를 보여주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물의 연속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발견은 순간의 정보에 연속성을 더하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기존의 이야기들보다 좀 더 정확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실을 기반한 신뢰성과 한순간이 아닌 연속된 과정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때까지 쓰여오던 모든 소통의 도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됩니다. 글과 그림, 사진, 영상 등에 필요했던 도구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간소한 전자기기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전달의 매개체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개인이 컨텐츠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존하지 않는 것들을 현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디지털 세계가 진화하면서 가상의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평행우주처럼 같은 시간 속에 또 다른 세계 속을 살아가는 경험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메타버스의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젠 직간접적으로 디지털 세상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소통의 도구와 방법들이 진화를 하고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위의 변화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소비자 입장에선 무엇이 많이 바뀌었을까 하고 들여다보면 저는 소통의 방향이 큰 변화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한정적으로 정보를 소비했다면 이제는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며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뉴스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신문과 TV에 나오는 뉴스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뉴스피드에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기자라는 이름으로 직접 컨텐츠와 그 소스를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각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존재가 다른 이들과 섞여서 일률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조금은 거칠고 어설프더라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모두가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많은 플랫폼들은 아마 이미 개인화가 네이티브인 미래의 세대에겐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드러내기에 분명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소통의 방식들은 미래에 쓰여질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로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왜 과거에 익숙함에서 빠져나와서 복잡해 보이는 새로운 기술들에 열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화도 보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넘쳐나는 무작위적인 정보와 현실보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에 유저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관심사와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더 깊은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작은 세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되게 무한할 것만 같은 디지털 세상이 역설적으로 점점 더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미래를 디자인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들과 변화를 나열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역사는 반복되고 유행도 돕니다. 큰 틀의 인류의 역사를 볼 때도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이 지나왔던 집단적 움직임의 변화와 디지털 세계의 변화를 간단히 비교해본 타임라인입니다. 개개인으로 시작했을 인류는 부족과 집단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들이 뭉쳐서 제국과 나라가 되었으며 인터넷 등등의 여러 가지 기술에 힘을 입어서 글로벌 세계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화로부터 점점 더 개인 중심의 세계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 역시 시작은 개인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부터 시작을 하였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작은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그들을 집단시키는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현재는 그 플랫폼의 세계와 현실의 유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메타버스의 세계의 초입입니다. 세계화와 비교되는 메타버스의 시대 다음에는 또다시 어떤 형태의 개인주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시간이 흐르면서 큰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작은 변화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해본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해봤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업과 플랫폼을 얘기할 때 메타버스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이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모아져서 만들어진 또 다른 도구일 뿐, 그로 인해서 변화할 세상과 사람들의 행동과 관심의 변화는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미래인 메타버스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와 그 변화에 최적화할 수 있는 UX 디자인의 미래는 무엇일지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디자이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교 연사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법, Designing an Invisible Future에 대한 강연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리프트라는 승차 공유 기업에서 자율주행팀 디자인팀을 맡고 있는 김명규라고 합니다. 리프트는 북미 지역에서 현재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비롯해서 자전거나 스쿠터, 차량 렌탈 서비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까지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승객과 운전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Life Brothers, 그리고 가족 어카운트, 프로필 등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팀을 옮겨서 자율주행 서비스의 디자인 팀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가 맡은 큰 주제가 미래 디자인과 UX인 만큼 발표를 준비할 때 10분 안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미래 산업 기술이나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한 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조인한 자율주행 팀에서 미래를 중점적으로 디자인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고민했던 점들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따라 특히나 제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의 디자이너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시는 걸 듣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메타버스, AR, VR, MR부터 시작해서 홀로그램이나 AI 디자인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그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에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짧게 이야기할 주제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과 리서치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래 디자인을 하는데 왜 갑자기 리서치를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우리가 다루게 될 리서치의 중요성이 조금 더 점차 커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디자이너 모두가 리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간과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 상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리서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설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혹은 팀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사실 이때도 모든 리서치를 진행하지는 않고 조사 방법론 중에서 상황에 적절한 것을 택해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죠. 쉽게 말해서 모든 프로젝트에 모든 리서치 방법론을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석대로 정량적부터 시작해서 정성적 리서치까지 인사이트를 계속 좁혀가면서 검증해 나간다면 최고의 프로세스를 거친 프로젝트가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의 상황과 제약 때문에
리서처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리서치를 아예 못하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가설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리서치를 정하는 것도 디자인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미래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선택사항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리서치의 중요성은 정말 잘 알았지만요. 그동안 제가 일했던 회사, 예를 들면 부동산 회사 진로 핫패드부터 우리가 자주 잘 알고 있는 삼성, 그리고 핀테크 기업 캐피탈원 랩미, 그리고 현재 회사 리프트, 페이스북 쇼핑 앱까지 너무나 운이 좋게도 주로 제가 직접 일상에서 사용해봤던 서비스들을 디자인을 해왔었고요. 혹여나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것이었더라도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경험들을 가진 제품들을 많이 디자인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든 디자인 패턴들이 예측이 가능했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험이 더욱 쌓이면 쌓일수록요.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은 리서치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보고 경험이 쌓이면서 제품을 디자인하더라도 가정을 내리는 단계가 점점 수월해지더라고요. 마치 예를 들면 초능력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초반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을 할 때 어렵지 않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만으로도 팀원들을 설득하고 안주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리프트 자율주행 팀에 조인하고 가지고 있던 초능력을 모두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인 직후에 저에게 주어진 것은 운전자 없는 상황에 있는 텅 빈 차량이었고요. 사용자가 차량을 호출하는 경험과 그리고 차량 안에서 텅 빈 운전자 없는 차량 안에서 인라이드 익스피리언스를, 즉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서게 됐는데요. 완전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어요. 소위 말해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백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디자이너가 아닌 초등학생이 과학 상상을 그렸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했고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과 압박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큰 아이디어들만, 그리고 쿨한 아이디어들만 자꾸 상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 안에 노래방을 할 수 있다던가, 운행 중에, 아니면 차 안에서 미팅, 구글 행아웃을 한다던가,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스포티파이를 듣게 한다던가, 이런 쿨한 아이디어나 기능들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많았지만 이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원하는 경험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밖에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그런 현재 서비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어떤 것일지도, 어디서부터 디자인을 시작해 나가야 할지도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리서치 없이는 시작도 힘들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설을 내리기 쉽지도 않고 파운데이션 없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흔들리고 탄탄한 기반이 없는 뭔가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정석대로, 이론대로 유저의 멘탈 모델을 설립하는 기초 작업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마 관련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리서치의 프로세스는 우선 저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했는데요.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들에게 맡겼고요. 최대한 많은 것을 듣고 유저에게 묻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화성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유저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기능을 보기 원하시나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기 전 기대했던 기능이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데이터를 마치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분석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의 의견을 묻고 선호도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처럼 트렌드와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트렌드가 확실해지다 보면 2단계부터 저는 이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이 기능 중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기능이고, 어떤 기능이 필수는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험이고, 어떤 것이 이게 있으면 무조건 구매한다라는 그런 기능인지, 어떤 가치 기능인지에 대한 영역을 나눠서 그렇게 아이디어에 대한 영역을 구분 지어줬는데요. 저는 컬러로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된다는 필수 기능들, 아래 초록색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혁신적이고 쿨한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의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보면 그게 화성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도 열기, 닫기 버튼 혹은 비상연락 버튼, 거울 같은 것들이 사용자들이 상상하는 당연한 기대치였던 거죠. 그렇게 필수 기능으로 베이스라인을 잡고 위로 갈수록 희망하는 기능들을 정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그냥 막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블루투스로 노래를 튼다거나 거울로 운동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상상하는 것들이 있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가치 기능이 이렇게 탑 위에 온다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트렌드가 분석이 될 거고요. 그렇게 나온 데이터로 하이어키 오브 니즈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피라미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편인데요.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스텝별로의 우선순위를 만든다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디자이너로서 사용자들이 상상하는 기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엘리베이터의 경험에서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될지, 어떤 게 차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핵심 아이디어일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죠. 누군가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통하거나 팀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상상하는 기대치에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러닝 커브가 크지 않은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는 상상화를 보다 원활하게 그릴 수 있게 돼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 디자이너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과 사용자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맡은 디자인은 백지 상태,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과업은 곧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강제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멘탈 모델을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프로덕트에 입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런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은 더욱더 사용자 조사에 힘을 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바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미래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를 하자면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무수히 다양한 팁들과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떤 새로운 여정, 디자인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김영규였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요. 세 분 다 연결이 잘 되어야지 저희가 진행하는 만큼 잠시 세 분 토크 시간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다 되셨는지요? 네, 김종민 연사님, 소정윤 연사님 그리고 김영규 연사님 모두 다 연결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님. 지금 각각 지금 미국 현지에서 접속 중이신데 다들 컨디션은 어떠실까요? 네, 견딜만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여기 새벽 3시라서 좀 늦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뉴욕 시간이군요. 좋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토론 시간에는 저희가 각자 개별적으로 궁금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나중에 있다면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 실시간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에게 궁금한 질문을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신다면 마지막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민 엔지니어님부터 개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종민님 질문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소종윤 디렉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보실 때 소종윤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이너로서 그 오래가고 길게 가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꼭 하시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맞아. 아무래도 길게 가는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한 가지로 정의는 되지 않지만요.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 무한한 호기심과 사고의 유연함이 디자이너에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어릴 때부터 좀 호기심은 많은 편이라서 따로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좀 무언가에 궁금증이 생겼을 때, 아무리 바보 같고 약간 제가 잘 못할 것 같은 것들도 반드시 진짜 조금이라도 직접 경험을 하든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유연함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역시 아직 되게 갈 길이 멀었는데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의견을 좀 더 듣고 존중하고 내 생각을 좀 남들한테 강요하지 않는 것부터가 사고의 유연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자리도 유연함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되게 뿌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김명교 디자이너님께 질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교님의 발표도 좋았지만 김명교님의 커리어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디자이너로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비결이 항상 궁금했었어요.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많은 취준생분들 혹은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김명교님이 생각하시는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게 멋진 비주얼일 수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에 따라서 페이지 정렬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프로세스의 정렬 순서같이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했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왜 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좋은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스토리를 듣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이해되게끔 구성되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 포트폴리오를 듣거나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점부터 그를 풀기 위해서 적용한 팀워크나 프로세스, 그리고 최종 결과물까지 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나 포트폴리오를 접하시는 그런 인터뷰어 같은 분들 경우에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100%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그 쉬운 이해가 돼야 나중에 그 문제점을 풀게 된 해결책까지 공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하는 스토리 라인과 스토리 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짧았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소정윤 아트 디렉터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먼저 김종민 엔지니어님 발표 내용을 듣고 질문 드리는데요. 발표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되게 각광을 받았었고 그 후에는 속히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페셜리스트를 각광을 받았습니다. 김종민 엔지니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가 대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제너럴리스트의 전문성의 깊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개발과 디자인을 동시에 하는 인재라고 하면 개발을 하다가 디자이너가 바쁘면 디자인도 하고
또 개발자가 바쁘면 개발도 하는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제너럴리스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융합적인 인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에 대한 뼈대를 축으로 그 옆에 개발이나 여러 가지 경험의 살들을 붙여나가는 거죠.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분야는 많지만 디자인만큼은 다각도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은 단순히 화면을 예쁘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현상을 정의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김영교님의 발표에 나왔던 리서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느 수준만큼의 전문성을 정의하기보단 디자인으로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김영교 디자이너님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듣고 리서치의 중요함에 대해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리서치의 힘과 효과를 몸소 느끼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에서 리서치에 기반한 디자인은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트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매트릭이라는 극사실적인 데이터들이 방향성의 이해와 말씀하신 필수와 선택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선 가끔 역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리서치의 결과와 디자인의 의도가 되게 상반되었을 때 그 갭을 메꾸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 사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리서치로 도출된 결과값이나 그런 데이터는 디자이너들에게 정답을 내려주긴다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저희는 디자인과 리서치의 결과의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기보다는 리서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디자인을 해나가야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방금 종희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분명 어떤 프로젝트는 타임라인상 디자인 프로세스가 앞단에 오고 뒷단에 리서치 단계가 올 때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때는 디자인에 얽매여서 리서치가 진행되지 않게 늘 열린 결과를 예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유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 디자인을 더 나은 길을 항상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있죠. 디자이너의 고집이라고 있잖아요. 정말 나는 가정을 잘 했는데 리서치 결과는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써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다면 팀원들을 설득해서 50대 50 유저 테스팅, A/B 테스팅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때는 실제 데이터 값으로 더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팀원들의 이해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 차례네요. 제가 이제 종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을 때 소통을 위해서 발전된 디지털 창구가 역설적이게 가상현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개인화를 심화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신 종희님 말씀대로 개인화 시대 이후에 다시 커뮤니티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화가 정착해서 가상세계에서 이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구축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쯤 이제 또다시 커뮤니티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환하는 과정이 굳이 디자이너나 사업가가 막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주도하고 하지 않아도 이 문화를 접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나 디자이너는 약간 이런 흐름들, 변화의 흐름들을 놓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항상 유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대세의 변화에 따라서 김영규 디자이너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서치도 되게 충실히 하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반응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종민 엔지니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코딩을 배우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디자이너로서 이제 대표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종민 엔지니어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의 정의가 궁금한데요. 요즘 사실 많은 툴들이 코딩 없이도 이해만 된다면 구현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을 자동으로 코딩화 시켜주는 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개발의 종류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디자이너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요약해서 대답하자면 툴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디자이너는 개발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툴을 사용하든 코딩을 하든 나오는 결과물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 과정이 크게 다르다는 걸 인지하실 거예요. 좀 쉽게 디자인의 예를 들면 디자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 디자이너 되고 싶은데 포토샵을 얼마나 잘해야 돼요? 내가 포토샵을 잘한다고 혹은 피그마를 잘한다고 디자인을 잘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프레임워 같은 코딩 없이 개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잘 사용한다고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툴은 사람들이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툴을 잘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요. 툴을 잘 쓰는 개발자는 포토샵만 잘하는 디자이너와 같아요.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은 잘하고 부분적인 이미지는 잘 만들 수 있지만 포토샵에 없는 기능이거나 전체 흐름을 보는 디자인은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툴에 종속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과거 플래시라는 툴이 사라지고 자바스크립트와 HTML5로 시장이 바뀌었듯이 한 가지 툴에만 의존하는 건 후에 시장이 바뀔 때 내가 그동안 쌓은 많은 노하우를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 개발을 배우신다면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개발 언어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프론트엔드 언어라서 내가 만드는 것이 비주얼로 바로 보이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배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 다니는 입장에서는 플러터를 추천해 드리는데 플러터는 하나만 배우시면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네이티브 수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에서 플러터 관련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로써 개인 질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온 걸 읽어드리면 실리콘밸리도 요새 재택하시나요? 라는 실시간 채팅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종민님이나 아니면 조민님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종민님과 저는 같은 회사의 소속이고 물론 팀마다 되게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는 1월 달에 아마 리턴 투 오피스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택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사무실에 계속 주 5일 출근하는 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사항이라서요. 각자가 각자 스타일에 제일 맞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거를 회사한테 요구를 한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걸 오케이를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회사가 아직은 다 다르지만 좀 트렌드가 좀 잡혀가는 걸 보고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좀 더 정확한 트렌드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간 관계상 저희 세션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두 분 모두 그리고 저 포함해서 세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프로젝트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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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